네, 고정 코너들 가운데 유일하게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되는 시간입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할 기자들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미디어 전문 기자, 우리 정블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번 보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에 두 번 뵙죠. 네, 금요일에 보는 거와 화요일에 보는 거와 좀 느낌이 달라요. 금요일 날 나오실 적에는 네. 뭔가 옆에 있는 패널들을 함께 즐겁게 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네네. 오늘은 조금 더 구경은 아니고 프로페셔널하게. 그보다는 네. 제가 금요일에는 왼쪽 자리에 앉았고 네. 화요일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차이가 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히 말을 꺼냈군요, 제가. 네, MBC 보도국의 사건 사고 전문 기자 일명 실명 요정 조승원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여전히 바쁘십니까? 예,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부끄러워하세요. 저희가 섭외 더 요청할까 봐 막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바쁘다 그러시고 조승원 기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한 분이 계신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 오실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2595번님. 괴담. 어머나. 제 발음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괴담. 이 시간만 기다리는 청취자입니다. 제보는 많이 들어왔나요? MBC는 조승원이라는 대단한 기자를 곁에 두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경쟁력입니다. 어머나. 친구분이신가요? 네. 사건을 시원하게 파헤칠 수 있게 보호하고 지원해 주세요. MBC 파이팅. 와. 뭐 감탄사라도 하나, 뭐 감사, 뭐 인사 이런 거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2595번님 너무 감사한데요. 괴담 진짜 아니고요. 저희 대담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조승원 기자를 응원하러 지금 라디오 본부장님이 함께 오셨대요. 어머나, 듣고 보니 발음이 비슷하네요. 저희가 괴담 퍼뜨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일단 조승원 기자 팬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장자연 씨 사건 했잖아요. 이 중요한 목격자들이 있다. 그래서 제보를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보가 좀 들어왔나요?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네. 몇몇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 좀 연락은 오긴 왔는데 아직 이제 결정적인 뭐 제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뭐 10년간 기다려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하루아침에 뭔가 뭐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생길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네. 좀 더 좀 기다려보고 좀 뭔가 좀 변화가 있거나 결정적인 게 좀 취재가 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조승원 기자가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한테는 10년 동안 그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08년 8월 4일 고 장자연 씨 그리고 윤지호 씨와 함께 청담동 지하 가라오케 술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시 시청률 25%를 기록한 사극의 조연 여배우신데요. 그분이 계셨고 또 그리고 2008년 11월 3일 새벽 2시에서 3시경 사이에 압구정동 술자리 이후에 당시 고 장자연 씨를 분당 집까지 데려다 줬던 대리기사분. 이 대리기사분이 소속됐던 회사는 수원에 있는 인계동 소재 업체라고 합니다. 이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02784-4000번으로 제보 전화를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784-4000번. 이 망자에 대한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니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어머나,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에 근무하고 있는 하호영 기자입니다. 하호영 기자. 네. 예. 저는 하호영 기자님을 다른 방송에서 예전에 뵀었었는데요. 네. 이 코너에서는 처음 뵙는 거죠? 예, 이전 진행자이실 때 제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서로 엇갈렸군요. 네. 자기소개는 끝났고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강변북로가 오늘 유난히 막히네요. 유난히 막히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차 막힌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일단 조승원 기자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장재현 씨 얘기를 했었고 오늘 또다시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윤중천 씨가 여러 차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학의 사건 발단이 됐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이 영상 제작 날짜를 당초 11월로 봐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이걸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원래 이제 2013년 첫 수사 때는 아예 이제 이 날짜를 특정을 못했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근데 경찰도 그때 당시는 그냥 2006년 여름쯤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참고인들 진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찰은 원본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에서 확보한 거는 윤중천 조카한테 입수한 거잖아요. 네네. 확보를 한 건데 그거를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날짜가 특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공교롭게도 날짜까지는 아직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네. 2007년 12월 아슬아슬하네요. 혹은 뭐 또 네. 2007년 12월 말이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 시점이 진짜 묘해요. 정말 묘합니다. 네. 이 시점이 아주 묘한데 왜 그러냐면 네. 특수관관죄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21일에 바뀌어요. 21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이 되고 네. 그 이전은 10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죄 행위가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찍힌 행해진 거라면. 범죄 행위라는 게 입증만 되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불씨를 좀 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아슬아슬한 게 맞네요. 12월 네. 21일 기점으로. 네. 그런데 이 김 전 차관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로 되는 거는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이것만 갖고 처벌할 수 있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는 했지만 네. 이것만 갖고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렇게만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장 동영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별장 동영상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김학이라는 한 인간이 네. 2007년 12월이라는 그 시점에 이제 시점이 나왔으니까 네네. 바로 그 시점에 윤중천의 별장에 가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놀았구나 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영상 자체에는 그렇다고 해서 김학이라는 사람이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은 안 찍혀 있단 안 말이에요. 찍혀 있죠. 네. 그냥 단순히 노는 모습이 찍혀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찍혀 있지 않으면 이것만 자체로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여성이 누구이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피해자 A 씨, 피해자 A 씨라고 네, 그냥 A씨. 할게요. 네네. 이 A 씨는 여러 명 저 있으니까. 영상이 네. 나오는 그 여성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상 자체에 그 여성의 뭐 얼굴이 정면 모습이 찍혀 있지는 않거든요. 뒷모습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예. 건가요? 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뭐 체구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만약에 이 여성이 바로 그 피해를 주장하는 그 A 씨라는 것도 또 입증을 해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윤중천은 최근에 지금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그 A 씨는 그 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네. 유흥업소 여성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사실 산 넘어 산이긴 하고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는 있어요. 김학의 씨가 그동안 해왔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증거 이건 분명한 거죠. 반증하는. 네, 네. 그러니까 과거 진술을 배척하는 탄핵하는 증거이기는 분명한 거죠. 그동안 김학의 씨는 자 검찰에 가서도 그랬죠. 그다음에 국민들 앞에서도 그랬죠. 쉴 새 없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일관되게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내지는 뭐 나는 모른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는데 이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증거는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핵심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여성이 직접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네. 거군요. 네. 윤중천 씨가 최근 여러 차례 한 6번 정도
소환돼서 조사받았습니까? 최근 여러 번 나왔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게 황금 열쇠를 만들라면서 수백만 원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인데요. 지금 그 원래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네네네. 나왔던 내용인데 네. 그 김학의 씨가 이제 검사장 승진을 문제 갖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때 당시 윤중천 씨가 그 정치인의 형을 찾아가죠. 친형을 찾아가서 네. 좀 정권에 좀 힘 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수소문을 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의사 박모 씨. 의사 박모 씨. 네. 네. 유명한 의사 박모 씨. 네, 네. 지금 강남에서 아주 돈 많이 벌고 있는 박모 씨. 네. 당시에는 대형 병원 병원장이었고. 네, 네. 근데 이 박모 씨를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이 박 씨가 실제로 뭐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건 모르나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2007년 2월인가에 네. 김학의 씨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죠. 실제로.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얘기를 윤중천 씨가 이제 한 거예요. 윤중천 경찰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승진하고 난 뒤에 내가 하기 형한테 형 승진하느라고 그 애써준 의사한테 네. 뭔가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황금 열쇠 하나 좀 맞춰서 갖다 줘라라고 황금 열쇠. 라는 진술을 최근에 검찰에 한 겁니다. 이건 최근 진술이군요. 최근 진술. 최초로 나온 진술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윤중천 씨가 이제 김학의 씨한테 최소 수백만 원을 황금 열쇠라는 게 그냥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금 함량에 따라 다르는데 이게 보니까 웬만한 거 한 수백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행운의 열쇠로 많이 주는 그거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행운의 열쇠. 수백만 원을 줬다라는 걸 자체를 시인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로 또 그럼 처벌이 가능하냐? 액수가 못합니다. 액수에 따질 것도 없이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벌써 2007년도 얘기잖아요. 아, 2007년이네요. 2007년 네네. 고검장 승진한 게 2007년 초고. 네, 그러니까 2월, 2007년 네. 얘기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훨씬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볼 때 지금 윤중천 씨가 지금 공소시효 지난 것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황금 열쇠 벌써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 보면 네. 지어내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뇌물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이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009년 이후에 뭔가를 잡아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2009년. 네. 그런데 윤중천 씨는 이 법을 너무 잘 아는지 2008년 이후에는 또 김 전 차관과 교류 없었다 또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걸 법을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까지 황금 열쇠 같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네. 하는데 알고 보니 처벌을 못하는 네. 사인 거로 봐서는 이게 지금 좀 검찰을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실제로 또 검찰의 고민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중천 씨가 실제로 2008년도 이후에 네. 좀 사업이 좀 기운 건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무작정 거짓말이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항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한겨레 21의 하여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3161번님. 지금의 증거로 그 대상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속 전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조승원 기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수사 자체가 2013년도 수사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검찰은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씨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어렵다는 기류도 지금 보이거든요. 좀 수사가. 왜냐하면 지금 이달 중순에서 뭐 이달 말까지는 지금 결과 내놓겠다는 게 지금 검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촉박하네요. 네. 정말 안 되면 윤중천이라도 처벌을 해야 그래도 좀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아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소한 윤중천이라도.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상근 기자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란 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인보사란 약이 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어떤 약인지 이걸 몇 분이나 쓰고 계신지 대략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인보사라고 정확한 이름은 인보사 K주더라고요. 인보사 이게 K주. 관절염 치료제인데 네. 이 주사약입니다. 주사약. 네. 주사약이 있고 한 박스 열면 이제 2개가 주사제가 있는데 이게 2가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일단 하나는 그 인간의 연골 세포로 만든 주사약이고, 연골세포.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또 이제 다른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네. 그런 유전자가 좀 섞인 또 다른 이제 연골 세포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2가지를 같이 맞으면은 한 1년 동안은 이제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설명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관절염 약은 처음이었죠. 뭐 그 전까지는 뭐 이게 캐낸다든지 뭐 그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사제로 이제 직접 이제 통증 부위에 이제 주사를 맞는 거고, 네. 그것도 이제 코오롱도 이거를 이제 세계 최초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네.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주사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에 한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80만 명. 이 치료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뭐 그야말로 이걸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모았던 그랬군요. 그러니까 구세주 같은 존재였는데 네, 네. 이게 실제로 뭐 주사제 하나만으로도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비싸군요. 이걸 또 본인이 맞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의사가 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시술비 그러려면 또 입원도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않네요. 네. 그래도 이제 아픈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 지금 국내에서 한 3,400여 분 정도가 이거를 맞고 계셨던 거군요. 주사를 지금 맞았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허망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지금 3월 30일부터 판매가 잠정 중단된 상태요? 맞습니다. 네, 중단이 된 거는 바로 뭐 어떤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는 인간의 연골세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장 촉진 연골세포 이렇게 2가지 주사가 있는데 네. 이게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주사제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 실험도 이거 2개를 같이 쓰면서 진행이 됐었고 또 네.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성장 촉진 그 연골세포 다른 유전자가 좀 들어간 네. 이 연골세포 주사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골에서 뽑아낸 세포가 아니라 네. 다른 데서 뽑아낸 세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뽑아낸 세포였다. 연골과 신장은 네. 전혀 다른 부위인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신장에서 떼어난 세포 이쪽 부분이 뭐 이렇게 대충 놔둬도 잘 자라는 세포래요. 그래. 네, 네. 그게 이제 연골세포 같은 경우는 좀 배양이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잘 자라는 세포인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종양까지 잘 자랄 수가 있다. 부작용이 있는 거군요. 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 세포는 이 종양 유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포로 분류가 돼 있고 이 중국에서도 이 연구진이 쥐한테 주사를 해봤더니 네. 이 쥐한테 이제 종양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건데 네.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인보사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 광고 자체는 그 연골에서 빼낸다고 해놓고 신장에서 빼냈다는 아예 팩트 자체가 다른 걸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코오롱 측에서도 이걸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오롱이 했던 얘기는 우리도 사실 몰랐다. 이거를 뭐 연골세포에서 뽑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네. 그때 뭐 모르고 진행했어도 이게 다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연골세포라는 거를 좀 착각을 했을 뿐이지 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여도 사실상 임상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약의 이름만 좀 틀렸을 뿐이지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코오롱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죠. 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부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 부실한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보도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2년 전에 코오롱이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오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정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네. 이게 다른 세포였네. 그래서 근데 뭐 이전에 뭐 효과가 있던 거랑 똑같았으니까 문제 없네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뭐 이런 세포가 좀 뒤바뀌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건가요?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인정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군요. 코오롱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것은 이른바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미쓰비시 다나베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코오롱이 이제 기술을 수출을 한 거죠. 네. 네, 기술을 수출했는데 이 미쓰비시 다나베가 쭉 보니까 이거 좀 얘기랑 다른데? 네, 이게 내용이랑 다른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한 거죠. 이게 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미쓰비시 다나베가 소송을 걸었던 거죠. 뭐 계약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에 있어서 이 얼마 전에 네. 바로 이 2년 전에 이 코오롱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문건을 증거로 제출을 했던 증거를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알려지는 게 시간 문제니까 네. 코오롱에서 급박하게 한 지난 3일에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미국 법인에 이게 보고가 된 내용이었어라고 공시를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일본 회사 그 미쓰비시 다나베라는 회사 맞죠? 이 네. 일본 회사는 그러면 본인들도 이제 기술을 수입을 한 거죠. 그 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다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일본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네. 다만 여기 안에서 코오롱에서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약이 어떤 약이고 뭐 이런저런 뭐 효능이 있고 막 이런 자료들을 쭉 줬는데 이것만 보고도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전 코오롱이 알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 건데 네. 이 미국의 이제 인보사를 코오롱이 수출을 하려고 네. 이 론지라는 회사에 이제 위탁 생산을 했어요. 위탁 생산업체. 네. 그러니까 이런 원재료로 만들어줘라고 이제 론지한테 얘기를 했고 이 론지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데라고 네. 이 코오롱 미국 법인에 다시 알려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코오롱 미국 법인이 그거를 알았다는 사실을 일본 회사에서 알아챈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네. 이 뭐 문자 주시고 계신 분 계세요. 7322번님. 제 부인도 인보사 K 맞았는데 효과도 없고 병원 갔더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게 제 밑을 노르시죠. 네, 이게 사실 지난 보도들을 쭉 보니까 좀 뭐랄까 하여튼 이거 인보사가 과연 효능이 있나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이 한 군데인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외에는 코오롱에서 뭐 이른바 이제 바이오 혁신을 뭐 이루었다, 뭐 네. 이런 기술 개발을 했다 그렇게 보도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네. 그냥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이 돼버린 거죠. 네, 이 코오롱 수뇌부 입장에서 네. 2017년 당시에 이거 엄청나게 홍보할 때 이 인보사가 신장 유래 세포에 기초한 건데 정말 몰랐을까? 이게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17년에 미리 알았다는 건데 이 코오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론지라는 회사가 그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네. 코오롱 미국 법인에 얘기를 했는데 코오롱 미국 법인의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뭐 생산 계속 한다니까 뭐 아무 이상 없겠네라고 자기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뇌부는 몰랐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코오롱의 한국 법인은 몰랐다는 몰랐다? 거죠. 네. 이상한데. 근데 그게 서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내외하나요? 네. 이게 이윤열 전 회장이 굉장히 내외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네. 이 내외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금 현재 이 코오롱 미국 법인 회장하고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 회장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본사에 보고 안 해도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어도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뭐 방송 시작 전에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고발한 이 인보사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이거 수사 왜냐면 이걸 직접 그 맡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망연자실할 일이잖아요. 환자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비용도 엄청나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빨리 수사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황우석 사태 기시감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과학 잡지 네이처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 말하자면 포토샵이죠. 포토샵으로 뭐 논문을 통과하면서 속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어디에서도 그것을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묵인하고 연구가 계속 진행된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꼬리자리기를 했었던 그렇었죠.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정말 이번만큼은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물론 이제 조직적인 부분도 있었고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황우석 사태라고 해서 개인에 좀 집중이 됐다면 이번엔 기업의 범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시감이 있다. 그렇죠. 아픈 사람 속이는 거 정말 나쁜 일이죠. 제가 이건 사람이 꽤 많았나 봐요. 저 예.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했더니 회사 그 후배가 저한테 어머니가 이거 맞았대요. 그렇죠. 주변에 근데 꽤 지금 많습니다. 어머니한테 충격받을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대. 아, 그래요? 네. 이게 종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심각한 어머니 고령이신 어머님이 맞았는데 말씀을. 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말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후배가.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종양이 생겨도 인보사 때문인지 아닌지 또 규명을 하기도 어렵다는 그것도 거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 한번 하면.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화영 기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네. 하화영 기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준비해온 이야기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와, 이 이름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당시 갑질 논란 잠깐만 상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갑질? 사건이 다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제가 됐던 공관병 갑질 사건,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네. 이게 그때 엄청 났었죠. 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이라 하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은 장성급들에는 관사가 주어지고요. 그 관사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병사들이 1명 정도씩 배치가 됩니다. 뭐 직급이 높으면 2명도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을 하느냐? 식사를 챙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돕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는데 공을 주워다 주거나 골프를 치는데 골프 공을 닦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근데 박찬주 대장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전자팔찌를 채웠어요. 그래서 공관병한테요. 그래서 일정 정도 범위 안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5분 안에 일정 정도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팔찌를 울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무슨 범죄인입니까? 그렇죠. 팔찌를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에 대해서도 문책하는. 이런 갑질을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꽃감 사건으로 또 유명한데요. 꽃감 사건이 뭐였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전화무게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꽃감을 말리기 위해서 그 꽃감을 따게 했어요. 공감병에게. 그런데 더 슬픈 현실은 그 비 오는 날에 감이 빨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가서 빨리 따라고. 꽃감을 따라. 그렇죠. 감을 따라. 뭐 이 정도는 또 약감이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GOP에 임의로 근무하겠다든지 뭐 이런 갑질들이 알려지면서 군인권센터에서 온갖 제보가 답지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 공관병 갑질 사건 하나고요. 제가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 그게 꽤 오래전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의 별개로 그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 이 두 가지 사건이었는데요. 여러 건이 걸려 있군요. 예, 첫 번째 사건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요 기소조차 안 됐고요. 이번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 요즘 나오는 언론에 다시 이제 박찬주란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다른 혐의다. 갑질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 이 부분인가요? 네. 간단하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입니다. 고철업자인 광모 씨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 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사령관으로 사성장군이죠.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부하인 중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왜 나왔느냐? 직무와 관련된 대가냐? 이것과 관련돼서 1심은 대가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고요. 2심은 대가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직무 관련이 아니다. 그런데 향은 받은 건 맞네요. 맞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무죄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법과 상식을 따로 따져본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은 건 맞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나저나 우리한테는 공관병 갑질이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 기소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왜 안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이것이 직무와 관련돼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면 감을 따게 하는 행위라든가 전자팔찌. 그렇죠. 전자팔찌를 차게 하는 행위가
직무와 관련돼 있느냐와 관련돼서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것이야말로 법과 상식이 좀 괴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이 맞고요. 네. 상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나의 아들이거나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만한 폭력이 없습니다. 아니 직무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지만 직무 관련 없는 거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학대인데 네. 그거 뭐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그 법감정과는 굉장히 괴리돼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네. 법과 관련돼서 법리 해석과 관련돼서 좀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요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논조로 보면 대부분 정권의 무리한 적폐청산이 무죄인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본인이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무죄를 알리지 말아야 뭐 곶감하고 이순신 장관, 전자팔찌하고 이순신 장관하고 연결 짓는다는 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욕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화가 나네요. 네. 희생양 코스프레는 좀 그만하고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무리한 과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 갑질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우니까 별건으로 뇌물죄를 관련돼서 수사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이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면 3심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죄다. 그리고 주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해서 나서는 거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 주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네. 어쨌든 이게 뭐 향응을 받은 것도 일단 뭐 그게 직무랑 연관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은 거지 사실이고 또 게다가 공관병 갑질한 것도 그렇게 크게 사실이가 어긋난 게 아닌데 보면은 이런 걸 적폐라고 하지 뭐를 적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끔 국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이었고요. 한겨레 21의 하여영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